안녕하세요. 책 읽는 JS입니다. 오늘은 RHK 출판사에서 출판하고 정선용 님이 지으신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 하는 도서입니다. 작가는 25년간 근로자로 살았던 인생 1막을 마치고 이제 인생 2막은 사업가, 자본가로 살아가며 현실에서 깨우친 살아있는 경제 이야기를 절절하게 아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돈의 3가지 통로. 아들아, 경제 공부해야 한다. 왜냐하면 과학과 예술, 삶과 행복의 토대가 바로 경제이기 때문이다. 나는 오랫동안 근로소득에 갇혀 있었다. 소득이란 개인이 노동, 토지, 자본을 제공하여 생산에 참여한 대가로 받는 재화를 말한다. 다시 말해 돈을 버는 것 자체를 의미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가 근로소득이다. 근로소득은 근로자가 고용을 계약이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노동력을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를 말한다. 근로를 제공하고 돈을 버는 소득이다. 대부분의 월급쟁이가 여기에 해당한다. 지위가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을 얻는 사람은 근로자다. 대부분의 사람은 초기에 근로소득으로 시작한다. 둘째,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이란 개인이 지속해서 행하는 사업으로 얻어지는 소득을 말한다. 즉, 사업으로 돈을 버는 소득이다. 작게 구멍가게를 하든지 크게 사업체를 하든지 사업소득을 얻는 사람은 사업가다. 셋째, 자본소득이다. 자본소득이란 자본에 의해 발생한 소득을 가리키는 것으로 자기 영업에 투하한 자본 외에 출자 또는 재산 소유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즉, 자본이 버는 돈이다. 나는 자본이 돈을 버는 자본소득을 일컬어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부른다. 진정한 소득은 바로 자본소득이다. 돈이 돈을 버는 소득구조를 갖는 사람이 바로 자본가이다. 우리는 근로자이거나 사업가이거나 자본가로 살아간다. 그리고 이 3가지에 속하지 못한 사람을 실업자라고 부른다. 실업자의 인생에는 소득이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득 없는 삶은 정말 힘들고 고달프다. 내가 알고 있는 몇 사람을 비교해서 각 소득의 장단점을 말하려고 한다. 소득은 돈을 버는 것이다. 이 돈은 같은 돈이지만 각기 다르다. 근로자의 소득, 사업가의 소득, 자본가의 소득은 돈을 버는 방식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내가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를 들겠다. 첫 번째, 비교 대상은 나훈아와 남진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나훈아는 자본소득이고 남진은 근로소득이다. 두 사람은 1970년대 가요계의 양대 산맥이었다. 요즘은 가수 나훈아의 인기가 높지만 그 당시 인기는 가수 남진이 조금 앞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이 두 사람의 소득 형태를 갈랐을까? 그 기준은 바로 저작권료이다. 가수 나훈아는 싱어송라이터로 그 자신이 작사하고 작곡한 히트곡이 많다. 무시로, 홍시, 울긴 왜 울어, 잡초 등 셀 수 없을 정도다. 저작권료만 받아도 충분히 경제생활을 할 수 있다. 가수 나훈아에게 저작권은 바로 자본이다. 저작권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스스로 알아서 돈을 벌어오게 되어 있다. 바로 자본가의 소득이다. 반면에 가수 남진은 본인이 작사 또는 작곡한 히트곡이 별로 없다. 결국 지금도 공연 또는 방송 출연이라는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 그래서 가수 나훈아는 자본소득이고 가수 남진은 근로소득이다. 예술가가 경제적 제약에서 벗어날 때 그 예술은 빛을 발한다. 버지니아 울프라는 작가가 있다. 유산으로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서 등대로 같은 대중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만의 예술 세계를 구현한 작품을 쓸 수 있었고 위대한 여성 소설가가 되었다. 경제적인 자유로움은 예술적 자유로움을 준다. 두 번째 비교 대상은
정스토리라는 네이버 블로거와 네이버 카페 고창모와 정창모 카페지기다. 정스토리라는 블로거는 아버지, 고창모 카페지기는 아버지 친구다. 2014년 나는 네이버 블로그를 시작했고 그 친구는 네이버 카페를 시작했다. 처음 시작할 때 우리 둘은 똑같이 글을 써서 아버지는 블로그에 그 친구는 카페에 올렸다. 그리고 7년의 시간이 흘렀다. 아버지는 지금도 하루에 한 편씩 글을 올려야 하는 블로거다. 반면에 그 친구는 20만 명의 카페 회원들이 열심히 글을 올려서 지금은 카페 운영 관리만 한다. 아버지는 아직도 글쓰기 노동을 하지만 수익이 없고 그 친구는 카페 운영 관리만 하고도 소득을 번다. 여기에 카페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헬로미트라는 축산물 온라인 플랫폼 사업체 경영까지 확장하고 있다. 처음에는 단순 커뮤니티였던 것을 온라인 전자상거래 사업으로 확장했다. 지금도 사업은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 아버지는 아직도 근로자이고 그 친구는 사업가이며 이제는 그 사업 소득을 기반으로 자본을 축적해서 자본가로 거듭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부자 부모를 두는 것이다. 부자 부모에게 증여 또는 상속을 받는 게 사업가 또는 자본가 반열에 오르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그러나 이것은 신의 영역이다.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아버지 어머니 찬스를 쓰지 못하는 대부분 사람은 노동으로 돈을 버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처음 시작점은 근로소득이다. 거기서부터 소득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 전략의 핵심은 근로자 마인드에서 벗어나 사업가 마인드 또는 자본가 마인드로 무장하는 것이다. 가수 나훈아의 작사 작곡 능력 그리고 아버지 친구의 사업가 마인드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에게는 사람들의 협력, 기술의 효능, 그리고 자본의 힘을 이용할 줄 아는 경제 감각과 능력이 있었다. 이들처럼 세 가지 경제의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너는 소득의 본질을 이해하고 경제 감각을 길러야 한다. 나처럼 너무 오랫동안 근로자에 멈춰서는 안 된다. 소득은 돈이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소득이 있어야 지출도 있고 자선도 쌓인다. 소득이 바로 경제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 어떻게 소득을 이룩할 것인가는 인류의 영원한 숙제다. 경제 공부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소득이 일어나는 과정을 알아가기 위함이다. 소득을 단순히 돈을 번다는 개념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닌 근로소득, 사업소득, 자본소득으로 나누어 개별적인 개념을 구체화해야 한다. 한쪽에 파묻혀서 다른 소득의 특징을 놓치는 오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 아버지는 너무 오랫동안 근로소득이 최고인 줄 알고 그 속에 매몰되어 있었다. 그래서 너는 구체적이고 다면적인 경제관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아버지는 바라고 있다. 오늘이 연휴 마지막 날이다. 아마 근로자는 내일 일해야 한다는 스트레스 속에 있을 거다. 그러나 사업가는 내일의 일이 즐거울 것이고 자본가는 요일에 상관없이 매일이 휴일이다. 내가 최소한 사업가의 삶, 아니 할 수 있다면 자본가의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 그래서 경제 공부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우리 삶의 90%가 돈과 관련이 있다. 돈 공부, 경제 공부는 삶의 본질을 공부하는 거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종속된 삶이 아니라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라. 내 삶이 튼튼한 토대 위에 세워지길 바란다. 사랑하는 아들아. 자로 시작해 가가 되어라. 아버지, 나 요즘 힘들어요. 군대도 이렇게 힘든데 아버지는 직장생활 25년을 어떻게 버텨내셨어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오랫동안 너의 말을 곱씹어 보았다. 과연 25년을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 너의 말이 귓가에 남아서 계속 맴돈다. 견뎌낸 것, 그 자체만으로 스스로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견딜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인지까지는 미처 생각이 이르지 못한 상태이다. 솔직히 25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견뎠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원동력이 무엇인지는 더더욱 모르겠다.
그래서 아버지도 무척 궁금해졌다.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직장생활 25년을 정리하기로 했다. 아버지 밥벌이 이야기는 장르로 말하면 히어로물이 아니라 블랙 코미디에 가까웠다. 이 아버지는 너희가 근로자로 살아가는 걸 원치 않는다. 네가 혼자서 그런 비애를 감당하는 모습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근로자 아닌 사업가와 자본가로 살아가길 바란다. 그래서 경제 공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 지식이 없으면 단순한 노동으로 살아가야 한다. 너만은 노동자의 삶에서 벗어나 자본가의 삶을 살아가기 바란다. 아버지는 너로 인해 이기적인 인간이 되었다. 이 사회 공동체의 질서보다 내 자식의 행복을 더 바라고 있다. 아버지는 이기적인 인간이 되어도 상관없다. 내가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대수롭지 않다. 지금부터 경제관념으로 본 직업에 대해서 말하겠다. 먼저 직업, 즉 밥벌이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직업의 본질은 돈이다. 돈을 버는 것이 직업의 본질이다. 흔히 직업은 job, career, 미션이라고 이야기한다. job은 돈을 버는 일로서 직업이다. career는 경력이 쌓이는 일로서 직업이다. 미션은 신이 부여한 사명, 천직으로서 직업이다. 교육자들은 미션을 수행하는 마음으로 일하라고 말한다. 그러나 아버지 생각은 다르다. 직업은 처음부터 돈 버는 일이 핵심이고 자아실현은 그 일을 하다가 발생하는 부수적인 결과물이다. 직업은 돈 버는 일이 본질이고 핵심이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모든 건 허상이다. 직업은 돈 버는 것, 바로 밥벌이가 핵심이다. 아버지의 말을 명심해라. 학자들이 말하는 직업관에 속지 말고 이 아버지가 분류하는 직업관으로 공부하길 바란다. 아버지는 딱 두 가지로 직업을 구별하고 있다. 하나는 가이고 다른 하나는 자이다. 가와 자는 그곳에 종사하는 사람을 부르는 호칭에서 의미를 가져왔다. 한자 문화권에서는 호칭 끝자리에 조사를 달아서 직업의 성격을 표시한다. 첫째, 가는 사업가 또는 자본가이다. 사업가의 가는 한자로 집가라고 쓴다. 그의 직업이 가문을 이룰 정도로 경지가 높아졌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업가를 부르는 호칭 뒤에는 님자를 붙인다. 사장님, 회장님이라고 반드시 님자를 붙인다. 지금부터 하는 말이 제일 중요하다. 사업과 자본은 상속과 증여가 가능하다. 즉, 사업가 가문이 되거나 자산가 가문이 되면 자손 대대로 돈 버는 걱정이 없다는 말이다. 가족을 중심으로 부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것 때문에 돈은 누군가에게 악마가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천사가 되기도 한다. 가장 확실한 아버지 찬스는 돈의 증여 또는 상속이다. 둘째, 자는 기술자 또는 노동자이다. 노동자의 자는 한자로 놈자라고 쓴다. 그의 직업이 가문을 이루지 못하고 개인의 밥벌이 정도라는 의미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노동자를 부르는 호칭 뒤에는 시자를 붙인다. 정씨, 이씨, 박씨라고 시자를 붙여 말한다. 그리고 제법 성공한 기술자에게는 사자를 붙인다. 판사, 검사, 세무사, 의사, 약사 등으로 부른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당대에만 사용 가능한 자격증의 소유자로 증여 또는 상속이 불가능하다. 아버지가 검사여도 자식은 열심히 공부해서 고등고시에 통과해 자격증을 얻어야 검사가 된다. 당대에는 조금 편하게 살아가지만 그의 자손은 맨 땅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돈의 날줄과 시줄이 이미 꽉 짜여진 금융 자본주의 사회에서 출발점의 격차는 더 벌어지면 벌어지지 절대 좁혀지지 않는다. 직업을 수만 가지고 말하지만 크게 가의 직업과 자의 직업 둘 뿐이다. 가는 사업체와 자본의 바탕을 둔 직업이고 자는 자격증과 노동의 바탕을 둔 직업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좋은 기술자, 능력 있는 기술자의 역할을 잘 못했다고 힘들어하거나 푸념한다. 직장에서 잘리지 않을까 걱정하며 평생 전전긍긍한다. 너는 어리석게 너의 시간과 의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해라. 지금 군생활이 힘든다는 너의 푸념도 마찬가지다. 군대는 대표적인 기술자와 노동자의 삶, 형태이다. 그곳에서는 공동체 생활 방식을 익히는 수준으로 해라. 그 이상 너를 괴롭히는 건 어리석다. 제대하고 이 아버지랑 같이 실질적인 경제 공부, 인생 공부에 매진하면 된다. 너에게 훌륭한 스승은 못 되지만 같이 띄워주는 페이스메이커는 될 것이다. 가의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몸과 마음의 근력만 단단히 쌓으면 된다. 걱정하지 마라. 이 아버지가 내 옆에 있다. 사랑하는 아들아. 돈 버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아버지가 대학 신입생이 된 건 27살 늦은 나이였다. 아버지는 고등학교를 2학년 1학기까지만 다니고 자퇴했다. 그리고 10년 정도 허송세월 하다가 늦게 공부를 해서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다. 남보다 뒤늦게 어렵게 간 대학이라 그 대학 생활이 너무 좋았다. 10년을 짓누르던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유일한 시기였다. 특히 좋았던 것은 연중 절반이 방학이고 학기 중에도 절반은 휴일이었다. 그 생활이 얼마나 좋았는지 직장에 들어가 방학이 없어진 생활을 하면서 절실하게 실감했다. 아버지는 92학번이다. 지금으로부터 29년 전의 신입생이었다. 나이 많은 신입생을 동기들은 86학번으로 대우해 주었고 엉클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그때는 7살이 엄청난 차이라고 생각했다. 우리가 입학한 그 해에 언론에서는 신인류가 탄생했다고 떠들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상한 인간이라며 X세대라고 불렀다. 그해 X세대의 상징처럼 나타난 가수가 있었다. 바로 서태지와 아이들이다. 서태지와 아이들은 1992년 3월 14일 토요일은 즐거워에 출연하면서 대중의 이름을 알렸다. 이때부터 92학번에는 X세대와 서태지와 아이들 세대라는 별명이 붙었다. 서태지와 아이들은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갑자기 나타났다. 난 알아요. 이 밤이 흐르면 누군가가 나를 떠나버려야 한다는 그 사실을. 거리에서, 커피 전문점에서, 록카페에서 이 노래는 끊임없이 나왔다. 난 알아요 노래는 신세대의 외침이었고 환상 속의 그대의 노래는 환상적이었다. 서태지와 아이들은 이렇게 우리가 입학한 1992년에 혜성처럼 등장했고 그리고 우리가 졸업하는 1996년에 유성처럼 해체되었다. 우리는 대학 4년을 서태지와 아이들과 함께 보냈다. 서태지와 아이들을 길게 설명한 이유는 그들의 인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해체 이후 삶을 말하려는 것이다. 해체 이후 세 사람의 생활은 예술과 사업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되기 때문이다. 그들이 예술 혹은 기술을 어떻게 사업 혹은 자본으로 전환했는지 살펴보는 일은 보통의 근로자 우리에게도 큰 시사점을 안긴다. 아버지는 예술로 밥벌이하는 사람을 세 단계로 분류한다. 예술 노동자, 예술 자본가, 예술 사업가이다. 첫 단계는 예술 노동자이다. 말 그대로 예술이라는 노동을 통해서 밥을 벌어먹는 사람들이다. 흔히 기술은 사람이 사회적 활동에 사용하는 기능, 경험, 지식을 습득해 만들어내는 신묘한 솜씨나 재주를 말한다. 그리고 예술은 신묘한 솜씨나 재주가 담긴 기술에 영혼의 아름다움을 부여한 수준, 경지라고 말할 수 있다. 이 기술과 예술은 똑같이 근로소득의 도구이다. 기술이든 예술이든 그것을 통해서 밥벌이 하는 건 자의 노동력으로 이를 노동자 또는 기술자라고 말한다. 그들은 예술 노동을 해야만 밥을 먹을 수 있다. 음악 공연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글을 써서 돈을 벌어야 한다. 몸이 아프거나 그가 지닌 예술의 가치가 떨어지면 일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술 노동자인 고갱, 고흐, 이종섭은 당대 삶이 비참했다.
둘째 단계는 예술 자본가다. 기술이나 예술을 라이선스로 만들었거나 혹은 특허, 저작권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노동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낸 예술가다. 주로 저작권료나 인세, 판권으로 지속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예술가이다. 셋째 단계는 예술 사업가이다. 예술 사업가는 예술을 사업으로 볼 줄 아는 안목이 있는 사람이다. 사업가 능력은 예술적 능력과는 다르다. 사업가는 5가지 능력이 있어야 한다. 아이템을 보는 눈, 사업을 실행하는 발, 사업 자원을 모으는 손, 그리고 눈과 발과 손을 시스템화하는 머리, 위험의 냄새를 감지하는 코이다. 이들은 이 능력을 활용해서 사업을 창출한다. 예술로 사업하는 예술 사업가도 사업의 기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지금부터는 예술 노동자, 예술 자본가, 예술 사업가를 쉽게 이해하도록 서태지와 아이들 해체 이후 멤버 3사람을 예로 들겠다. 첫째, 예술 노동자는 이준호다. 그는 한마디로 춤꾼이다. 춤에 관한 한 최고의 기술, 예술을 갖췄다. 그러나 춤이라는 육체적 행위는 나이 먹고는 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준호는 빼어난 춤꾼이었지만 그룹 해체 후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 한다. 비단 그뿐만 아니라 노동자는 경제적 삶의 주인이 되기 힘든 직업이다. 불황, 위기가 닥치면 제일 먼저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다. 둘째, 예술 자본가는 서태지다. 그는 음반 발매, CF 촬영 등 노동으로 번 소득으로 집과 건물 등 자산을 구축했다. 또한 그가 작사, 작곡한 곡의 저작권 소득도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서태지의 자산과 저작권료는 그가 일하지 않아도 계속 소득을 만들어낸다. 보통 예술로 살아가겠다는 사람이 꿈꾸는 이상적인 삶의 모델이다. 셋째, 예술 사업가는 양현석이다. 사업과 자원을 시스템화해서 YG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오늘날 YG 엔터테인먼트의 시가총액은 8,867억 원에 달한다. 예술 자본가에 비할 규모가 아니다. 젊었을 때는 예술 노동자로 살아도 괜찮다. 다만 몸은 예술로 뛰고 있어도 머리는 늘 삶의 토대가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 여느 직장도 마찬가지다. 근로소득에 안주하지 않고 근로소득을 자본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그렇게 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예술가의 기질의 사업적 자질을 갖추기 위한 5가지 경제 감각을 적어둔다. 매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아기의 손으로 세상의 일을 바로 실행하고 마당발로 세상 곳곳을 다녀서 네트워크를 넓혀야 한다. 뱀의 머리로 늘 세상을 시스템적인 사고로 체계화하고 계획으로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너희 머리에 담아두기를 바란다. 부동산으로 경제적 완생을 이뤄라. 오늘은 부동산 재테크에 대한 생각을 적는다. 이번 주제는 경제적 완생이다. 우리 대부분은 아직 미생이다. 미생이라는 말은 바둑용어다. 바둑판에서는 최소 2집 이상 확보하지 못하면 미생이라고 한다. 한 집만 있으면 그 한 집에 돌을 놓아서 언제든지 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살지 못했다라는 의미로 미생이라고 한다. 그리고 2집 이상을 마련해서 자력으로 살 수 있는 걸 완생이라고 한다. 바둑기사는 자생할 수 있는 최소한 2집 이상 내려고 한 수 한 수에 최선을 다한다. 이렇듯이 바둑에서 2집은 매우 중요한 자생의 필수 조건이다. 그렇다면 스스로 자생할 수 있어야 완생하는 승부 게임이 바둑판밖에 없을까? 아니다. 바로 지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판도 바둑판의 승부와 별반 차이가 없다. 대한민국에서 개인의 삶 또한 자기 집이 있어야 경제적인 완생이다. 그 점에서는 우리 인생도 바둑과 똑같다. 어쩌면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는 더 살벌한 바둑판이다. 이세돌 기사보다 수 읽기가 더 빨라야 살아남을 수 있는 전쟁터이다.
그렇다면 왜 집이 대한민국에서 경제적 완성의 조건일까? 땅과 사람의 관점에서 상관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집값은 국토 면적, 인구와 관련이 깊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한민국의 많은 인구, 좁은 국토 면적이 집값 상승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배경을 알아야 대한민국 주택 정책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흐름을 알 수 있다. 부동산은 인류의 투자 자산 중 가장 안전한 자산이다. 그 부동산 자산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는 사람만이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다. 지금부터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3가지의 핵심을 살펴보자. 첫째는 인구 밀도이다. 인구 밀도는 일정 면적 내에 몇 사람이 사는가를 나타내는 면적 내 사람 분포도를 말한다. 더 자세히 설명하면 1제곱킬로미터 내 몇 사람이 살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숫자이다. 통계청 이 나라 지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세계 주요 국가 인구 밀도는 미국 36명, 프랑스 119명, 중국 153명, 독일 240명, 영국 279명, 일본 348명이다. 이것이 주요 선진국의 인구 밀도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515명이다.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OECD 국가 중 인구 밀도 1위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좁은 공간 내에 바글거리고 살아가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다. 세계 제1의 인구 밀도 때문에 토지와 주택에 대한 수요가 세계에서 가장 높을 수밖에 없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당연하다. 둘째는 도시화율이다. 도시화란 일정 공간에 사회시설이 집약되고 그 집약된 공간에 집중적으로 인구 밀도가 증가하여 집약된 사회문화 형태인 도시가 확산하는 과정을 말한다. 한마디로 많은 사람이 일정 공간에 몰려 살아간다는 의미이다. 좁은 공간에서 살 수 있는 집을 얻기 위해 경쟁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가 된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몰려서 살아가는 도시화 정도가 우리나라는 몇 %일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도시화 수준은 이미 82%에 이른다. 100명 중 82명이 도시에 살고 있다. 땅은 좁고 인구는 많으니 도시의 생활 공간은 미어터진다. 도시의 주택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특히 대한민국은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그러니 더더욱 수도권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셋째는 가구의 분화다. 과거의 가장 일반적인 가족 형태는 4인 가족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가족의 형태가 1에서 2인의 소가구, 초핵가족으로 급속하게 쪼개지고 있다.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된 1인 가구 구성비가 이미 30%를 넘었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숫자이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 비율은 더 높다. 주민등록상으로 주소지가 한 곳이지만 실제는 분리되어 생활하는 가족이 많다. 예를 들어 아버지는 직장 때문에 전라남도 목포에, 아들은 대학교 진학으로 충청북도 청주에, 엄마만 서울의 아파트 본집에 사는 생활 분리형 가족 형태다. 이렇듯 주민등록의 통계 지표에 포함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1인 또는 2인 가구인 경우가 많다. 전국에 흩어져 살아가는 1인 생활자들이 통계로 드러나지 않지만 더 많다는 것은 통계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 가족이라도 각자 따로 생활하는 가족의 분화로 가구 수는 더 증가하는 추세다. 출산율 저하로 인구는 줄어들지만 그렇다고 주택 수요가 줄지는 않는다. 반대로 가구 분화가 가속화되면서 주택 수요자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택 수요자는 향후 20년 동안은 어떤 형태로든 계속 늘어난다. 지금부터 결론이다. 대한민국은 인구 밀도 세계 1위, 도시화율 82%, 수도권 인구 집중화 1위, 여기에 가구 분화 속도까지 높다. 이런 사회 구조에서 정부가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다고 집값을 내릴 수 있을까? 어떤 시장이든 수요가 높을 때는 공급 없이는 그 어떤 규제로도 그 가격을 내릴 수 없다.
공급 이외에 대안이 없다. 자본주의 시장에 절대 불변의 원리다. 아들아, 단언컨대 집값은 내려가지 않는다. 특히 수도권은 더 그렇다. 투기 세력이라고 욕먹는 한이 있어도 어쩔 수 없다. 노년의 경제 자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도권 내 든든한 집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경제적인 완생을 할 수 있다. 아들아, 근로소득이나 소상인의 장서로는 더 이상 가족을 지킬 수 없다. 지속적으로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부동산에 투자해야 한다. 안전자산 투자를 위해서는 경제 흐름에 대한 통찰이 필요하다. 내 삶의 경제적 완생을 위하여. 아들아, 경제 공부해야 한다. 반드시 완생하거라.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라. 아버지 스마트폰에 너는 빅 마이 선, 너의 동생은 마이 선, 그리고 할머니는 마이 맘으로 저장되어 있다. 너희 엄마는 사랑이라고 저장했다. 너와 동생 그리고 할머니는 아버지와 같은 피를 공유하는 존재라는 뜻으로 나의 아들, 나의 엄마라는 영어를 적은 것이다. 그리고 너희 엄마는 아버지와 마음을 공유하는 존재라는 의미로 my love라고 하려다가 그냥 한글로 사랑이라고 적었다. 너희 엄마가 아버지 몰래 스마트폰을 훔쳐보다가 기쁜 마음을 가지도록 하고 싶었다. 아버지의 의도대로 너희 엄마가 엄청나게 좋아했다. 너희 엄마를 사랑이라고 저장한 건 이 아버지의 현명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사람들은 스마트폰에 별칭을 적는 단순한 일도 선택이라는 걸 한다. 우리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매일매일의 선택이라는 점들이 이어진 선이 우리 삶이라고 볼 수 있다. X축이 시간의 값이라면 Y축이 선택의 값이다. 삶의 모든 순간은 X축의 시간과 Y축의 선택값이 함수로 만난 점이다. 우리 삶은 과거에서 와서 현재에 이르고 미래로 쭉 가는 선택의 선이다. 결국 우리가 매일 하는 선택이 바로 우리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결정하는 선택이 우리 운명을 결정한다. 이것이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하는 이유이다. 며칠 전 너는 아버지에게 이런 고민을 물었다. 아버지, 전문화사에 지원할까요? 너는 내년 2월에 만기 제대한다. 너는 대학을 2학년 1학기까지 마치고 입대했기 때문에 내년 9월에 복학할 수 있다. 그러니 내년 2월부터 9월까지 7개월 정도의 시간 여유가 생긴다. 너는 그 기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고민하면서 아버지라면 어떤 선택을 할지 물었다. 선택지는 3가지다. 첫째는 7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번다. 둘째는 7개월 동안 책 읽기와 부족한 대학 공부를 보충한다. 셋째는 군대에 그대로 남아 급여를 받으며 단기 복무하는 전문 하사에 지원한다. 이 3가지 선택지 중 아버지 어찌할까요? 하는 것이 너의 질문이다. 너의 물음에 대한 아버지의 대답이다. 3번째 선택지인 전문 하사에 지원해라. 아버지 스타일대로 결론부터 말했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그 이유를 설명해 주겠다. 먼저 직접적인 선택의 이유는 3가지다. 첫째로 아르바이트 자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늘의 별 따기처럼 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둘째로 책 읽기와 부족한 공부를 하기에 너를 꿰는 유혹이 많고 그런 유혹을 뿌리치기에 내가 너무 젊다는 점이다. 셋째로 전문 하사는 돈도 벌고 공부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일타삼피 선택지이기 때문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7개월은 금방 지나간다. 내가 보낸 지난 15개월은 국가가 지정한 의무기간이었다. 전문화사 기간은 내가 자발적으로 택하는 선택기간이다. 사람의 마음은 강제로 해야 하는 의무는 회피하려는 부정심리가 작용하지만 자발적 선택에는 긍정심리가 일어난다. 비자발적 의무기간인 18개월은 이렇게 빨리 지나갔는데 자발적 수개월의 시간은 총알보다 빠를 것이다. 꼭 전문화사 지원을 바란다. 순간의 선택이 너의 미래를 바꾼다. 너의 선택이 너의 인생이 된다. 현재 너의 삶은 과거의 선택이고 미래의 삶은 현재 내 선택에 달렸다. 오늘의 삶이 힘들다면
내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선택을 되짚어 보아야 한다. 그리고 내가 내일의 삶을 편안하게 살고 싶다면 오늘 반드시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X축의 시간값은 정해진 순서대로 흘러갈 뿐이고 인생은 Y축의 선택값이 어떤 선택인가 달렸다. 너의 인생은 너의 선택이 이끄는 방법으로 간다. 아버지는 너만의 현명한 선택법을 만들어가길 바란다. 그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아버지의 선택법을 적어둔다. 아버지가 제안하는 한 방법이 너만의 현명한 선택법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첫째, 8차선 고속도로 말고 꾸불꾸불 2차선 국도를 선택해라. 인생길은 되도록 꾸불꾸불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특히 젊었을 때는 더 그렇다. 왜냐하면 꾸불꾸불 돌아가는 그 지루한 과정 속에 삶의 맛과 지혜가 있기 때문이다. 8차선 고속도로는 목적지만을 향해 줄기차게 내달리는 결과 중심의 길이다. 과정을 느낄 수 없는 길이다. 반면에 2차선 국도는 속도가 느리고 늘 긴장해야 하지만 대신에 삶의 과정을 온몸으로 즐길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너는 매일매일 깨어있는 꾸불꾸불 2차선 국도를 선택해야 한다. 둘째, 내 친구가 미친놈이라고 말하는 걸 선택해라. 예를 들어 내가 전문화사에 지원하겠다고 말했을 때 내 친구들이 너에게 미쳤냐고 한다면 너는 전문화사에 꼭 지원해라. 너희 또래가 가지 않는 곳이 바로 블루오션이다. 너희 또래가 때로 몰려가는 곳은 레드오션이다. 레드오션은 열심히 해도 이윤이 적은 시장이다. 경쟁자가 적은 시장에선 어느 정도의 노력과 자질만 갖추면 금방 부자가 될 수 있다. 좋은 결과는 의외로 노력과 자질보다 시장의 선택이 더 중요하다. 사람들은 블루오션을 선택해 성공한 사람을 운이 좋다고 한다. 아니다. 그들은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과거에 현명한 선택을 한 사람이다. 아들아, 운이 억세게 좋은 미친놈이 되는 쪽을 선택해야 한다. 셋째, 당장의 편리보다 훗날 이익이 되는 쪽을 선택해야 한다. 당장의 편리보다는 훗날을 위해 욕망을 유보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욕망의 유보는 마시멜로 효과를 일으킨다. 마시멜로 효과는 훗날 더 큰 보상을 위해 당장의 만족을 지연할 줄 아는 사람이 더 성공한다는 것이다. 당장의 과소비를 줄이고 미래를 위해 돈을 모으는 일, 당장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재개발 지역의 낡은 집에서 사는 것도 다 여기에 해당한다. 부자는 당장의 욕망을 참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다. 내 판단이 어둠 속 불확실한 상태라면 차라리 선택을 유보해라. 어둠은 해가 뜨면 바로 사라진다. 조금 늦더라도 선명하게 눈에 보이는 판단이 현명한 판단이다. 넷째, 너의 상황이 아니라 투자가 요구하는 때를 선택해라. 예를 들어 설명하겠다. 너희 엄마는 2017년 5월 전세를 끼고 재건축 아파트 2채를 샀다. 그리고 우리는 작은 빌라로 이사 갔다. 어떤 사람은 집값이 좀 더 떨어질 거라고 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불편한 생활을 하면서까지 아파트를 살 필요가 있냐면서 바보라고 했다. 그러나 너희 엄마는 주거생활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투자가 요구하는 때를 선택했다. 우리 자산 수준은 그때의 선택 덕분이다. 때를 놓친 사람들은 만약이라는 말을 자주 한다. 만약이라는 약은 약효가 전혀 없는 시골 장터의 만병통치약이다. 약장수의 말은 쓸데없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너희 몸과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 만약이라는 단어를 내 사전에서 지워버려야 한다. 우리 앞에는 수많은 선택이 놓여 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는 모두 개인의 몫이다. 아버지도 너희 엄마도 너희 선택에 조언을 할 수 있지만 최종 판단은 내가 해야 한다. 다만 부모는 내가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바랄 뿐이다. 사랑한다, 아들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영화 기생충이 의미하는 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읽는 JS였습니다.